네, 자 사정에 의해서 오늘 세 분이 결석하셨어요. 자 145페이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더존 스마트 A I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더존 회계 프로그램의 수업용 AT 자격 시험의 수업용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 정보 관리를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초정보 관리에 있었던 마지막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을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FAT 1급 급수로 하시고 회사 코드는 어제 만들었던 1217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여기 쭉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작업인데 이 거래처 초기 2월이라는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이나 채무 등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계정 과목에 대해 각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이다. 거래처별 전기 2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자산 부채 관련된 그 계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당좌예금은 얼마, 보통예금은 얼마 이렇게 우리가 그 계정 과목 재무상태표에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당좌예금이 어느 은행의 당좌예금이고 보통예금은 어느 은행의 보통예금인지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인지는 아직 2월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제6기에도 5기에 이어서 거래처별로 장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래처별로 원장을 만드는데요. 그걸 우리가 거래처 원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딱 열었을 때 전기의 잔액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전기에서 넘어온 잔액을 우리가 전기 2월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기 2월로 표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태에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보면은 거래처별 원장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거래처별 제가 원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원장에서 엔터 108번이 외상매출금이거든요. 코드가 108 모든 거래처 엔터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지금 자료가 거래처별 원장에 잔액이 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없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한 다음에 제가 거래처의 원장에 가서 조회하면은 여기 전기 2월란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잠시 후에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채권만이 아니라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채무라고 하면은 외상매입금 같은 것이 매출 채무,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 자, 외상매입금도 멋쟁이 것이 얼마이고 신사숙녀 것이 얼마이다. 이렇게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별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채권, 채무 관련 것은 채권이나 채무 관련 계정 과목은요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거래처 원장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전기 2월을 표시하려면은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산 작업을 지난 5기까지 계속 전산으로 해왔다면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어제 회사를 새로 이 프로그램에 입력해가지고 지금 기초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24년도에 회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 기초 작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 중에 마지막 거래처 초기 2월을
이 자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현재 계정 과목별로 금액이 여기에 재무상태표, 전기분의 재무상태표에서 여기에 이제 불러와야 되겠는데요. 여기 기능모음이라는 메뉴로 한번 가보실까요? 기능모음에 들어가 보시면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내가 나와요. 불러오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예 하면 불러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불러온 계정 과목들이 100번대 자산들이죠. 200번대도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300번대 그리고 자본 300번대 자본까지. 즉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별 금액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계정 과목을 다 거래처별로 입력해야 될 필요는 없죠. 채권, 채무 관련된 것과 은행 관련된 계정 과목만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면서 당좌예금이 은행 관련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을 먼저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당좌예금의 거래처를 검색해 주는 거예요. 자, 책에서 제공한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색어에다가 국민하고 엔터를 쳐보시면은 국민이 들어간 거래처 두 개가 나오죠. 국민은행 당좌하고 국민카드사. 네, 국민은행 당좌에서 엔터 하시면 거래처가 여기에 입력이 됐고요. 코드와 거래처명이 여기다 이제 금액을 입력하죠. 합계 금액과 똑같아요. 38950 플러스 3,895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은 밑에 차액이 제로라고 떨어집니다. 이 차액이 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금액과 여기 은행별 거래처별 금액을 입력한 것의 합계가 똑같다. 그러면 당좌예금의 거래처별 전기 2월 작업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예금도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보통예금을 클릭하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드란을 더블 클릭을 해서 책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신한은행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한하고 엔터 쳐요. 신한은행 보통 엔터 치시고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41616 플러스. 네, 그러면 역시 밑에 차액 제로 나왔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까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FAT 1급 시험이라든가 이럴 때 유가증권 계정 과목 중에서 단기 매매증권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투자자산 투자 목적으로 단기간의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거래처 관리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채권이 아니라 유가증권이에요. 외상매출금 이거는 채권입니다. 매출채권이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을 클릭하시고 코드 거래처 코드란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보니까 470만원은 코디나라 것이고 350만원은 데일리룩 거예요. 그러면 코디나라 확인 선택해 주시고 4700 플러스 엔터. 아직은 차액이 0이 아니죠. 다시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데일리룩 금액은 350만원 엔터. 네, 두 개 거래처의 각각의 금액을 입력하면 밑에 차액이 0 나오죠. 네. 자, 대손충당금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이죠.
요 82,000원이 대손으로 예상된다 해서 차감해 주는 거고. 자, 받으러 온 채권 있죠. 네, 받으러 온 매출 채권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외상 매출금을 입력할 때는 오른편에 이렇게 거래처별로 입력하는 부분이 하얗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받으러 온을 클릭했는데 뒤에 오른쪽이 하얗지가 않아요. 회색,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예,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받으러 온을 거래처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이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받으러음의 초기 2월은 거래처별 금액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음의 상세 내역을 입력해 줘야 돼요. 만기 날짜가 언제이고 발행인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지급지가 어디 어느 은행이고 어음 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은 단순히 거래처별 금액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창이 있어요. 그 별도 창을 불러내는 방법은 받으러음을 더블 클릭하면 불러져요. 네, 창이 싹 바뀌었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닫으면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자, 보다시피 코드는 이게 이제 거래처 코드예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자, 책에서 제공해 준 거래처 받으러음의 그 발급 발행인이 멋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멋쟁이 선택해 주시고 멋쟁이. 그다음에 만기 일자로 커서가 넘어갔죠. 예, 여러분 그 제공해 준 자료 중에 비곤안에 보면은 만기일이라고 여기 있죠. 예, 2024년 6월 20일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2024 0620 2024년 6월 20일. 자, 다음 항목 어음 번호라는 항목은요. 거기 비고에 있죠. 004 그 다음에 날짜가 있어요. 2023 1220 2023 1220 2023년 12월 20일 그리고 1년 번호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년 번호 9자리. 자, 이걸 우리가 전자어음 번호의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어음 번호는 앞에 우선 세 자리는 은행 코드고요. 네, 앞에 세 자리가. 그 다음에 연월일. 네, 날짜예요. 연월일. 연월일 합치면 자릿수가 8자리가 나오죠. 8자리. 그러면 앞에 은행 코드 3자리, 그 다음에 연월일 8자리 하면 11자리죠. 11자리. 그리고 1년 번호가 1, 2, 3, 4, 5, 6, 7, 8, 9. 9자리예요.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는 모두 20자리로 된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구성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인식하면서 입력하면 덜 복잡해 보입니다. 아, 앞에 세 자리 내가 은행 코드 입력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연월일 입력하는구나. 예. 그 다음에 끝에부터는 거기는 1년 번호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번호는 우리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고 1년 번호를 맨날 1, 2, 3, 4, 5, 6, 7, 8, 9 이걸 쓰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제 1년 번호인데 그걸 복잡하게 되면 여러분 입력하면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냥 1년 번호는 1, 2, 3, 4, 5, 6, 7, 8, 9로 계속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교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금액 240만 원이네요. 24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하시면은 오른쪽 상세 목록으로 넘어갔죠. 자, 우리가 어음의 경우에 자수어음이냐 타수어음이냐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자수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거래처가 발행했다는 의미가 자수입니다.
그럼 타수는 뭐냐? 이 멋쟁이라는 거래처에서 받았는데 발행인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멋쟁이라는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게 배서 양도하는 방식으로 어음을 주었으면은 그 어음을 실제 발행한 발행인과 거래처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타수. 우리 AT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바드러움에 대해서 타수로 시험을 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타수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수로 넘어가시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자, 자수. 자, 발행인을 아까 여기 멋쟁이하고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수니까. 자,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멋쟁이 또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배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수일 때 여기다가 배서인을 쓰는데 필요가 없고요. 발행일자를 여기가 지금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 날짜예요. 발행일자를 그 비고에 있는 발행일자로 고쳐주면 됩니다. 20, 23, 12, 20. 거래일자도 같은 날짜라고 비고에 써 있죠. 20, 23, 12, 20. 그 다음에 어음의 종류에서는요. 아까 어음 번호만 보시면 이게 전자어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어음 번호가 저렇게 숫자로 20자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음이에요. 그래서 어음의 종류는 전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지급기관이 어디냐? 지급기관은 은행에서 이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음표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비고에 보면 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민은행 용산지점에서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명에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그 아래 칸에서는 지점은 우리가 등록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타자를 해주는 겁니다. 용산이라고 타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음 한 장을 초기 이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차액이 0 떨어졌어요. 한 장밖에 없었던 거죠. 전기에서 이월된 어음은 이거 하나다. 그러면 이제 2월 작업을 마칩니다. 여기 닫기 단추를 누르면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불러낸 상태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던 그 자리가 이렇게 멋쟁이 한 건에 240만원 입력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요. 아까 그 입력 화면으로 바드러움 초기 이월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화면으로 가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기서 수정하시고 보완하신 다음에 다시 닫으면 다시 이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바드러움의 차감 계정이죠. 아까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이 있듯이 바드러움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잘 깊이 있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결산 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대손충당금 설정을 왜 할까요? 그래가지고 빼준다는 뜻이거든요. 바드러움이라는 채권에서 대손충당금만큼은 빼줘요.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고. 자산을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거든요. 차감한다는 건 줄여준다는 뜻인데 왜 줄여주는가요? 그 의도가 있잖아요. 네? 응? 나중에 못 받았을 때 그 한꺼번에 굉장히 돈을 못 받았을 때 충격을 좀 감수시키는
충격을 줄이기. 미리 대비.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의 그 기본에서 회계의 질적 특성, 회계 정보를 우리가 지금 회계 작업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 투자자, 주주, 경영자, 이해관계자에게 성적표를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재산 상태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계 자료가 엉터리다, 즉 성적표가 엉터리다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성적표를 엉터리로 다 고쳐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 있죠. 나는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회계정보는 우리 회사의 그 재무 상태나 또 수익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사실대로 이제 제공하는 게 그게 이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중에 보면은 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뢰성에 보면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 세 가지의 그 질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신뢰성에서는. 자, 우리 회사가 좀 잘 보이려고 하면은 이게 자산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든 받으러움이든 자산은 많게 보이면 좋은 거죠. 예. 그런데 대손 충당금으로 줄여줬어요. 이만큼은 우리는 자산에서 빼겠습니다. 예,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백. 사실은 장부상은 이런데 외상 매출금이 장부에는 요만큼 있지만 우리는 요만큼 줄여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줄여가지고 지금 보고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자,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들, 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경영자에게. 사장님, 자, 귀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지금 20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 20억 다 사고 없이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이게 사장님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네, 단돈 10,000원 차고 없이 20억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거래처하고 거래 관계를 했는데 그 거래처가 정말 건실한 기업인지 이런 것을 다 검증하지 못하고 미처 외상을 막 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수백 개 거래처 중에 어떤 거래처는 금방 망하는 거래처, 내년 한 2, 3월쯤에 문 닫고 망할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파는 데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래처들이 만약에 10월에 팔았지만은 12월쯤 가서 그것이 밝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대손이라고 그래요. 판매를 하긴 했는데 이거 대손 예상이 된다 이거. 대손이 예상된다. 그래서 기말에 내년에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 중에서 대손이 예상되는 걸 예측해가지고 그만큼을 미리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대손이 여기 24,000원 예상된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자산에서 빼줘요. 네. 자,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것이라기 하기보다는 우리가 회계에서는요, 수익과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은 그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도 인식해야 된다.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자, 회계에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은 단기에 상품 매출이라는 매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거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기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상품 매출 수익으로 잡혔어요. 근데 대손이 예상되는 게 지금 여기선 24,000원에 바드럼인가요? 네, 바드럼에 대해서는 지금 24,000원의 대손 충당금이 예상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바드럼 중에 24,000원어치는 어음이 부도가 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의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는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잡아줘야지. 못 받는 것이 대손 삼각비예요. 대손 처리하는 비용이 판매관리비에 있는 대손 삼각비거든요. 그래서 단기 결산 때 비용 처리를 해줘가지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또 우리 재무상태, 자산상태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신뢰성도 높이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도가 나면 그때 비용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현금주의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죠. 그거는. 자, 비용은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같이 비용으로 인식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방식을 정했다면은, 자, 매출은 24년도에 상품 매출로 잡았는데 부도는 25년도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25년도에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수익 시기는 24년도 6기고 비용 처리는 7기에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기의 경영자는 김 사장님이고 7기의 경영자가 바뀌어가지고 박 사장님이다. 그러면은 박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왜냐? 박 사장님이 비용을 감당할 그 비용이 아닙니다. 왜냐? 작년에 상품을 판매할 때 너무 무리하게 팔아가지고 올해 부도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경영자 책임 입장에서 봐도 박 사장 책임이 아닌데 박 사장 임기 때 그게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면 맞지 않는 거죠. 경영자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책임 소재를 우리가 구분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가 왜 복잡하게 굳이 해야 되는가? 예, 복잡하지 않은 것이고요. 복잡하지 않은 것이고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든가 충실한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질적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회계를 한다는 것이죠. 자, 상품 재고자산이죠. 이건 거래처가 없는 거죠. 건물 유형자산이죠. 거래처 없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죠. 거래처 없는 거죠. 비품, 네, 유형자산이고 거래처 없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 네, 여기 이제 유형자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 그 유형자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누적해 놓은 금액,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떤 의도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노후된 거, 예, 노후된 거만큼을 매년 비용 처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자, 이 비품을 구입할 때 다 비용 처리해버리. 어차피 나중에 뭐 4년이든 5년이든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게 감가상각비인데 구입할 때 다 비용 처리 한꺼번에 해버리면 회계 처리는 간단한데요. 왜 나눠서 내용 연습 동안 왜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할까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수리나 아니면 보존 같은 것 때문에.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A4 복사용지를 샀어요. 이걸 복사용지 한 박스를 사면 4년간, 5년간 쓰는 게 아니죠. 거의 단기에 다 소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소모품 B 해가지고 한 박스 사가지고 뭐 한 달을 쓴다 하더라도 비용 처리해도 무난한 겁니다. 어차피 없어져요. 한 1년 이내에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복합기에 카트리지를 바꿨다든가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뭐 벨트를 교환했다든가 차량 같으면은 차량의 엔진 오일을 바꿨다든가 이런 것은 다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엔진 오일을 한번 바꿔가지고 3년, 10년 이렇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몇 킬로 뛰면 다시 바꿔주고 그런 것은 바로 비용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유형자산은 계속 쓴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유형자산이 그 우리 회사 경영, 기업의 회사 경영에 어떤 효익을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길게 이런 일반 비품 같은 경우도 5년, 4년 이렇게 길게 경제적 효익을 주고 있어요. 경제적 효익이 단기에 그치는 것들은 그냥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만 그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효익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비품이라고 하면은 저런 뭐 히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품인데 자, 만약에 에어컨 200만 원짜리를 샀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단기에 다 비용 처리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에어컨의 효익이 그 다음 4년, 5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에 비용 처리하면은요. 단기에 손익이 나빠져요. 손익이 나빠지겠죠. 이걸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효익이 저것을 계속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동안에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의 자산 또는 무형의 자산 이런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마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봤는데 그 고정자산 등록할 때 유무형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익을 주는 자산을 말해요.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을 안분해서 분산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씩 분산 처리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그건 어떤 기준을 정해요. 감가상각하는 방법, 정액법으로 하느냐, 정률법으로 하느냐,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느냐,
연수합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정액법과 정률법 요 2가지. 이 2가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공식을 꼭 아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은 취득원가를 취득 시기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외상매입금. 이거 매입 채무죠. 채무니까 초기 이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 거래처 코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멋쟁이 4662 플러스 신사숙녀 더블 클릭해서 검색하면 됩니다. 신사숙녀 4천만원. 이렇게 2개를 입력하고 나서 차액이 제로라고 떨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외상매입금 같은 거는 매입 채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매입 채무. 선생님, 예. 저 거래처 코드랑 이거 잘못하면은 어떻게 지우나요?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죠? 제가 신사숙녀 아닌 다른 회사를 선택했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삭제. 아, 예. 그리고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검색하시고. 네, 우리가 어떤 입력한 줄 전체를 지우실 때는 그 줄을 마우스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이 휴지통처럼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밑에 미지급금이 있죠. 미지급금도 채무입니다.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매입채무라고 하고 미지급금 같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채무예요. 예, 일반 채무. 자, 이것도 거래처를 알아야 돼요. 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믿음자동차 3천만원, 현웅컵나라 여기에 2천만원. 네, 그러면서 차액이 제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본금은 여러분 아시죠? 자본 계정 중에 자본금이 있죠. 예. 거래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이죠.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른 법정적립금으로서 대표적인 법정적립금입니다. 이익준비금 개념과목.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지난 시간에 입력할 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어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2월 이익잉여금의 이 내용은 뭐였냐면은 어제 여러분들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입력할 때 그 구조를 살짝 보셨는데 전기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4년도 회계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니까 23년도의 당기 순이익에다가 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된 2월 이익잉여금을 더해 가지고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던 거예요. 그것을 24년도에 2월 받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정과목을 또 바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같은 것이다. 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계정은 거래처가 없는 거죠. 자, 임차 보증금
네, 임차보증금은 거래처가 있는 겁니다. 임차보증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임차를 들어갔어요. 임차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뭘 빌렸다는 거, 빌린 건데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면 만기 때 요 2천만 원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거래처가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예, 임차보증금도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거래처를 안 줬어요. 어느 거래처인지 무슨 빌딩이 있을 텐데 네. 이건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임차보증금은. 자, 이처럼 채권, 채무, 임차보증금도 우리가 만기 때 받아야 될 거니까 채권 중에 하나예요. 임차보증금 만기 때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 자산이죠. 우리가 보증금 걸어놓은 것들 만기 때 다 회수해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표시한 거예요. 임차보증금도.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초기 2월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초기 2월을 시작할 때 제가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에 가서 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래처 원장에 다시 가가지고 그 화면에서 조회를 한번 여기 있는 조회 단추를 다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딱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코디나라 전기 2월 470만원 해서 그것이 현재 잔액으로 반영이 되고,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전기 2월 35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반영이 되어, 이처럼 외상매출금이든 외상매입금이든 채권 채무 관련된 계정 과목에 전기 2월로 표시되도록 하려면 2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월 작업을 잘못하면은 전기 2월이 빠지게 되겠죠. 아니면 틀리게 되구나.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같이 여러분하고 해봤습니다. 거기 146페이지부터는 풀이가 쭉 있어요. 네. 148페이지에 가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상평가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AT 자격시험은요. 과제라는 걸 먼저 줘요. 과제. 뭐를 하시오. 1. 뭐를 하라. 2. 뭐를 하라. 무슨 작업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작업을 줍니다. 그런데 채점은 그거 가지고 안 하고 별도로 문제를 내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내서 이거는 뭐 2점짜리, 이거는 4점짜리 이렇게 각 그 문항마다 몇 점 이렇게 문제를 별도로 냅니다. 예, 그래서 AT 자격 시험을 보면은 작업을 딱 하라고 그러고 작업을 쭉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나와요. 뭐가 얼마냐? 예, 또 지금처럼 이게 객관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정보를 찾아서. 자, 그러면 1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회사 등록을 조회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낸 의도는 뭘까요? 회사 등록을 제대로 했는가를 보는 거죠. 만약에 회사 등록을 여러분에게 하라는 문제가 안 나왔다면 이 질문은 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회사 등록을 하라는 문제를 내지는 않았지만 볼 줄은 아는가,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려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우리가 등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가지고 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메뉴에 가시면은요, 회사 등록 메뉴 있어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세 법정동은 용산구청이다. 네, 여기 용산구청 14번에 확인되지요. 2번 사업장 세무서는 용산세무서다. 네, 13번에 용산세무서 확인되죠. 다음 3번
국세 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이다. 자, 밑에 18번에 국세 환급금 계좌 나와 있죠. 그런데 신한은행이죠. 국민은행이 아니라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실 때는 답안을 마우스로 3번을 딱 클릭하시면 답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AT 자격 시험이 그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지가 왼쪽에 이렇게 시험지 꺼내놓고 오른쪽에는 요 프로그램을 오른쪽에 배치해놓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 시험지, 오른쪽에 프로그램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 작업하고 여기서 질문에 평가 문제 나오면 여기서 답을 입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다음 문제 2번 환경 설정을 조회해 가지고 회계 1번의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채권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저는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을 하고 있고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다 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딱 한 번 해보셨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환경 설정 조회에서 환경 등록이라는 앞에 팝업 창은 그냥 확인으로 닫아주시고 회계 1번을 클릭하라고 그랬죠. 회계 1번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이 여기입니다. 거기에 카드 채권 여기죠. 카드 채권을 우리가 어제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놨었어요. 108번 외상 매출금. 그래서 여기 앞에 108이라는 게 이 외상 매출금의 계정 과목 코드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다음 3번.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서 매입카드, 신한카드의 사용대금 결제일은 며칠이냐. 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에 또 가볼까요? 신한카드를 물어봤으니까 카드 탭을 클릭해야 카드 거래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한카드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여기에 결제일 25라고 어제 입력을 했죠. 그래서 25일 답이 4번. 근데 이제 여러분은 시험을 볼 때는요. 내가 25라고 입력한 게 기억이 난다. 그러면 가서 꼭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기억나는 것은 그냥 바로 답을 입력해버리면 됩니다. 다음 4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 조회.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어제 했었는데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클릭하시고 차량 번호는 645에 2461 맞죠? 경비구분은 800번대. 네, 맞죠. 800번대. 기초 주행거리는 200km. 네, 200km 맞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보험 기간이 있죠. 보험 기간이 있는 것은 가입한 상태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4번을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조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산 총계 이런 걸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놓고 자산 총계는 202908000이다. 자산 총계가 여기에 있는 거죠. 틀렸죠. 예.
1번은 틀렸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틀렸고. 2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0290,000이다.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2월 이익잉여금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맞죠? 50290,000.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550이다 그랬는데 손익계산서로 갈 것도 없이 기말상품 재고액과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은 항상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상품과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상품이 지금 1,050만 원이잖아요. 550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29688,000이다. 한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볼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답은 이미 옳은 거 찾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 자리에 있죠? 27188,000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통해서 정확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평가 문제를 우리가 답을 찾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 이러한 연습이 또 병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제2장에 있는 전표 관리로 넘어갈 겁니다.